세월호 참사가 난 지 5년 7개월 만에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참사 당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계좌에 대한 영장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도 한국이 일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 우리 대표단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무원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당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재원 마련도 어렵고 모병제는 총선이 아닌 대선용 공약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아동 성범죄자들이 재판부의 실수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지하철마다 이런 분홍색 의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죠. 도입된 지 7년째입니다. 비워두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수년이 지난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JTBC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배 세월호는 이제 그날의 진실을 비로소 수면 위로 모두 올려놓을 것인가?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5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수사는 참사 당일 현장의 구조 과정, 정부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의 시간을 정밀하게 나누어서 모든 의혹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별수사단입니다. 윤 총장은 수사단장으로 특수통인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습니다. 수사팀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에서 6명 등 총 10명 안팎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할 부장검사로는 용성진 영동지청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용 지청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대검에선 한동훈 검사장이 책임자인 반부패강력부가 특수단의 수사를 지원합니다. 임 단장과 일부 검사들은 내일부터 서울고검으로 출근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 전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 단장과 대검 관계자는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체를 밝히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렇게 바랐던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번만큼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의 특별수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된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조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영상으로는 본 증거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는 또 타당성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특조위 또 일이에요. 특조위는 자료를 갖고 있고 검찰은 이 자료를 또 모아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특조위도 JTBC 취재진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특조위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서 헬기가 아닌 배로 4시간 41분 만에 이송된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도 JTBC에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견빈이만 있는 게 아니고 세월호에 승객들이 있었는데 왜 당시 해경 지휘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헬기 이용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피해자 가족들한테 모두 와서 거짓을 고하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다녔던 상황이었던 거고. 가족협의회는 참사 책임자 122명의 명단을 정리해 오늘 15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지난 5년 7개월 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번에 검찰이 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미진했던 의혹에 대해서 모두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백종원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전면 재수사,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이죠. 네, 지금 취재진이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이 특별수사단으로 배치된 검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참사에 관계된 사람과 의혹들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참사 원인, 구조 상황, 대응 체계, 수사 방해 의혹 등 같은 의혹들과 4월 16일 관계된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고요.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당일 현장, 또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우선순위는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조만간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 122명을 고발한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협의회가 고발할 122명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 수사를 받았지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직접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고요. 황 대표는 조사나 수사를 받은 바가 없는데 특수단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또 지난달 31일이었죠.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경빈 학생이 헬기로 옮겨지지 않아서 병원에 4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점을 밝혔는데 대검 관계자들도 이런 문제들도 수사단에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던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좀 짚어보면 검찰은 참사 직후에 해경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했었습니다. 김경일 당시 해경 123 정장과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등이 기소가 됐고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 사람들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대처 시간 같은 것들을 일부 밝혀내긴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등이 2017년에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일단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로 해수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기소가 됐거나 뭐 재판이 열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다시 본다는 얘기는 아니죠. 재판 열린 것까지는. 일단 수사 진행됐던 것도 모두 보겠다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됐더라도 미진했다는 점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대표적인 것이 일단 수사 중인 것에는 그 세월호 CCTV 영상 녹화 장치 DVR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 조작 의혹이 지금 수사 의뢰가 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특별수사단이 받아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공무원이 형사 책임까지 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대법원에서 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는데 특수단이 다른 정부 관계자나 구조 책임자 등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어디까지 가져올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발표에 대해서 황 대표는 떳떳하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책임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의 재수사 발표가 나온 오늘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에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 반복 조사에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미뤘습니다.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결과가 뭐 달라질 게 없다고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한국당에서는 재수사 결정에 제1야당 대표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황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실 보도 책임자로 지목한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을 인재 영입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집값 불안에 5년 전에 접었던 정책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서울의 27개 동이 우선 지정됐는데 그중에 22개 동은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버블 세븐과 비교하면 서울만 대상으로 삼고 그 안에서도 동별로 세분화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 방식입니다. 뛰는 집값도 잡아야 하지만 주민 반발과 부작용도 의식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7개 동입니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 4구에 22개 동이 몰렸습니다.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아현, 한남 등 4개 동이 들어갔습니다. 영등포구도 여의도동 한 곳이 핀셋 지정됐습니다. 주로 한강 주변의 상징성이 큰 지역들이 대상이 된 겁니다.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어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선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제한됩니다. 땅값의 건축비를 합한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하고 지자체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0에서 30%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대상이 됩니다. 분양을 받을 경우엔 2에서 3년은 실제 살아야 하고 최대 10년간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땐 정부는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처럼 서울을 묶는 반면 지방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경기도 남양주, 고양시 일부는 8일부터 대출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 재건축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입니다. 당장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는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주변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반포 주공 1단지입니다. 최근 조합원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까지 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하는 일이라 뭐 어찌할 수는 없지만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남소는 일 시키는 거예요. 강남 일부 재건축조합은 정부를 상대로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늘어납니다. 반포 1단지의 경우 가구당 5억 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이란 추산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일단 주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풍선 효과입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남 4구에서도 노년과 양재 등 23개 동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한제가 예고된 이후 신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9주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조 전 장관 개인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조국 전 장관의 일부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시 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5천만 원이 이 주식 투자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처음으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자녀를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둘러싼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만 입회했습니다. 예. 자, 그 부인과 동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정 교수는 어제 구속 이후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입니다. 이제 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구속 만기 전에 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나란히 방한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JTBC 취재 결과 미국 측이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이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우리 측과 논리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이렇게 내놓고는 철회의 대가로 방위비를 껑충 올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2차 협상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 협상에서 미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지역 방어 전략이 바뀌었으니 한국이 동맹이라면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유지 비용도 일정 부분 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만 나눠낸다는 현행 분담금 협정 SMA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파 협정에도 주한미군의 주둔비만 한국이 일정 부분 부담한다고 돼 있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차 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미국 측 드하트 대표가 한국을 찾은 건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한국 측 반응도 파악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는 8일까지 머물며 SMA의 비준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로선 당연히 극복해야 할 압박이지만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일단 내건 뒤 우리가 방어에 급급하는 사이 방위비 총액을 인상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인 오드 바야르 도르지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수행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오드 바야르 도르지 소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경유한 겁니다. 법원에서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입국하자마자 체포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데려가 오전 10시 40분부터 8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승무원은 도르지 소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을 이미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몽골 국적의 대한항공 승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도르지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가 있는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입국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 도르지 소장이 입국하고 체포되는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주한 몽골 대사관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걸 받아들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의 입국과 체포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8시 29분 도르지 소장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체포한 뒤 정해진 출구가 아닌 통로로 데려가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본관 앞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실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한 몽골 대사관이 비공개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보규칙에 따라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흉악범처럼 신상 공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한 몽골 대사관의 주장을 듣고 도르지 소장을 1시간 만에 풀어줘 현재 내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이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젯밤 필리핀 세부행 여객기 안에서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필리핀 세부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기내에서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러시아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인천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습니다.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업무를 하던 승무원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오늘 새벽 경찰이 A씨를 조사했습니다. A씨는 승무원이 지나갈 때 비켜가라고 두 손으로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신체를 만진 건 맞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6시쯤 필리핀 세부로 떠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승무원을 어제 서면으로 조사했고 귀국하면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신고 기준으로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10건을 기록했습니다. 기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수습한 시신 한 구는 대구의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실종자를 더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대구 연결하죠. 윤두열 기자, 어제 수습한 희생자의 신원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수습한 희생자는 손가락이 다쳤던 선원 윤영호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은 대구 동산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인양한 헬기 동체는 오후 6시에 김포공항 국토부 사고조사위에 도착했습니다. 제조사인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조사관들도 서울에 왔습니다. 내일부터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구조함까지 이제 투입을 했는데 아직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네, 해군의 수상구조함인 광양함이 오후부터 투입됐습니다. 광양함에도 청해진함에 있는 수중 무인 탐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지 않아서 수색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내일이 걱정입니다. 내일 아침 독도 해역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좀 애가 탈 텐데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현장 수습 지원단이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대구로 옮겨간 거죠? 네, 서울과 세종에 있던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들이 가족이 있는 이곳 대구 강서 소방서로 옮겼습니다. 이 지원단에는 행안부와 해경, 해군 그리고 소방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족들에게 수색 상황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KBS 관계자가 거기에 갔다가 소동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오전에는 KBS 측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논란이 불거졌던 사고 직전 헬기 이륙 영상을 두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KBS 관계자가 설명을 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고 이후에는 문제의 영상이 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가족들이 오열을 했고 일부는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측은 이 영상을 찍은 휴대전화를 해경에 넘겼고 해경은 이를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KBS 양승동 사장이 이곳에 가족들을 만나러 왔다가 결국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대구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병제는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모병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 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인구구조상 모병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며 AI 등을 활용한 첨단 군전력을 위해서라도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모병제 도입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은 지역 맞춤형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모병제는 대선 공약이라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구 급감을 대비해 모병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장 모병제를 실시하면 크게 늘어나는 월급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성 논란 이후에 닷새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한국당은 정무수석을 다시 볼 일이 없다면서 예결위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강 수석은 100번 제가 잘못했다면서도 국회를 향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강기정 수석! 우기당이 뭐예요? 우기당은 뭐예요? 우기당은 뭐냐고! 강기정 수석이 고성 논란 닷새 만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대신해 국가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예산 심사는 멈춰섰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 수석은 발길을 돌리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그날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와의 그 발언 속에서 된 얘기에 불쑥제가 끼어든 건 100번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대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 그날 하루 종일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고 내보십시오. 7분 질의해놓고 답변하라 해놓고 답변 기회도 안 주거나 또 답변을 했는데 어거지다 이런다거나. 강 수석은 나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강 수석의 파면과 청와대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강 수석이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소통과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일 국회에 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국민 사과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보수 대통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의 대상으로 유승민 의원과 우리공화당을 지목했는데 양쪽 모두 통합의 조건으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유 의원은 탄핵을 인정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 그와 반대로 우리공화당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통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당내엔 통합 논의기구를, 외부엔 통합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우리공화당과도 접촉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인 그런 소통을 해왔고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전제를 얘기하며 황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탄핵을 인정하고 과거 세력과 결별해야 통합이 가능하단 겁니다. 유 의원 측에선 통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졸속회견이라며 뜬금없단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공화당은 황 대표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묻어버리면서 하자는 보수 통합은 불의한 자들의 야합, 모래 위의 성일 뿐이라며 입장을 확실히 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인 유민봉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중진들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중진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유민봉 의원은 당을 향해 스스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은 패배하고 나서야 정치를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줄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진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력이 큰 선배 여러분이 나서준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제 김태흠 의원은 오랫동안 한국당 강세 지역을 지켜온 이들을 쇄신의 대상으로 못 박은 바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된 이들은 결심 대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은 어떤 그런 말들이 좀 없는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가지고. 부산 사선 김정훈 의원은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거론한 것도 문제라며 공천 절차에 따라 교체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박이었던 이들이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친박에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국민 여러분들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가라는 북한을 향해서 통일부가 다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공동 점검단을 올려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북한과 마주 앉아 얘기하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금강산 시설과 관련해 실무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북한이 거절한 지 일주일 만에 통일부가 어제 북한에 2차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와 사업자들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을 올려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진위를 알아보고 설득도 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이 이 통지문에 반응을 보이면 정부와 현대아산 등 사업 관계자들로 공동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나온 배경에 원산 갈마 관광지구 구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금강산 근처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내년 4월쯤 개장할 예정이라서 그 전에 금강산 관광시설도 새로 짓든 정비하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원산 갈마공항에 활주로까지 완공해놨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조만간 대화에 응할 거란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자체 개발이 목표인 만큼 남측 시설에 대해선 철거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죠. 이 법원장은 현역 장성입니다. 그런데 이모 법원장이 군납업체에서 1억여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나와서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군은 민간과 달리 내부에 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심은 보통 군사법원으로 각 군별로 나뉘어 있고 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하나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이 군대 안 최고법원인 셈입니다. 법원장은 법무관들 중 선임 장군이 임명됩니다. 현재 법원장은 지난해 취임한 이모 준장.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이 준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역 장군이라 군 검찰과 함께 수사 중입니다. 군에 음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자 정모 씨에게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어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법원장 집무실과 경남 사천에 있는 M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준장이 육군 법무실장과 고등 군사법원장을 지내는 등 군대 법무 업무의 최고의 인사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정 씨가 수년간 돈을 주고 접대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 침입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2달 넘게 인근 CCTV를 모두 조사해서 이 남성을 잡아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저녁 20대 여성 A씨는 집에 돌아가던 길에 한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A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A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지하철 남성역 1번 출구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부터 길을 따라 200m 넘게 여성을 뒤쫓아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고 결국 2달 뒤 남성은 같은 지하철역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CCTV 영상 60여 개를 분석했고 사건 발생 2달여 만인 지난 3일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20대 남성은 A씨가 사는 원룸 복도까지 따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A씨를 위협했습니다. 남성은 데이트를 신청하려고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관련 전과 등을 검토한 결과 성범죄 목적이 아닌 단순 스토킹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주거 침입뿐 아니라 성범죄나 스토킹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뉴스룸의 탐사 보도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징역형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법원의 취업 제한 조치입니다. 취업 제한이 되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청소년 시설에는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판부가 이 취업 제한 여부를 직접 판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를 모르고 아동 성범죄자 판결문에 취업 제한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탐사팀이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살 제자를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도 또 6살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도 판사들의 실수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지수,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학원가입니다. 이 근처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전자부터 교사까지 모두가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범죄 경력 조회인데요. 실제로 학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발굴 받아오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는 아이들이 터치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죠, 저희.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도 마찬가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경찰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네, 경찰서에서 내주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입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이걸 표시해 주는 건데요. 이 학원 측에서는 이 회신서를 받아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취업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도 법원이 판결문에 취업 제한을 적시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재판부가 이를 아예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태권도 도장에서 13살 소녀 등을 상습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관장 A씨. 재판부는 A씨 선고에서 취업 제한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복역 후 다시 태권도 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15살 여중생을 한 달간 감금 성매매시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B군. 6살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C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석방 직후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고 당시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3명의 판결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7월 아동 청소년 법률이 개정된 이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황당한 판단으로 취업 제한도 받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가 얼마나 될지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탐사 취재팀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인터넷 판결 검색으로 확정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범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판결문은 2,000건이 넘었는데요. 이 중 재판부가 취업 제한 명령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확정 판결이 24건이었습니다. 절반인 12건은 항소심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도 누군가는 법원 실수로 판단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어린이집,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0살 친딸에게 6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버지, 15살 청소년을 한 달 동안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 이들은 모두 형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12건은 2심에서 뒤늦게 심사했는데 5건만 명령이 내려지고 7건은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당한 판결들은 아청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연말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기존 아청법은 모든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취업 제한 조치 10년을 내렸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개정 시행된 건데요. 2018년 7월부터는 재판부가 직접 취업 제한 여부를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대법원과 관련 지방법원에 직접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대법원에서 보내온 입장입니다. 개별 사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개별 사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속해 있는 지방법원 일부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한 지방법원의 공보판사는 법령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 개정에 대한 안내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법이 개정된 후 관련 재판에선 피고인 형량만큼이나 취업 제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는 정도의 처분이라고 와닿기 때문에. 하지만 취업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도 재판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재판부가 취업 제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이웃 아동 청소년 자매를 성폭행한 남자부터 11살 이웃 아동을 성폭행한 남자, 지나가는 아이를 끌고 가 성추행한 남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범이라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 제한으로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칙은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될 조문이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가 재량을 행사할 때 조금 더 제한적으로. JTBC 이호진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가 한 명이 채 안 되는 나라,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30년 뒤에는 80세 이상 노인이 20세 이하 청년보다 많아집니다. 저출산에 노인 수가 늘면서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 줄면서 교사도 줄고 군 병력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교사와 군 인력 체계를 다시 짠다고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은 빠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걱정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군 상비 병력은 57만 9천 명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20세 이하 인구가 줄면서 군대에 가는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역 의무자는 30만 명 수준이지만 2037년이 되면 18만 4천 명까지 줄어듭니다. 병사가 줄어든 만큼 간부를 늘리고 여군 비중도 2022년 8.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6살부터 17살까지의 학생들 숫자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2040년에 479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는데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402만 명까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학생 수가 크게 주는 만큼 교사 수도 조정됩니다. 교대 사범대는 평가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정원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국교총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다양한 과목을 만들고 교사 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만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을 해결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한 집 걸러 치킨집도 이젠 옛말입니다. 지난해 새로 차린 치킨집이 6,200곳인데요. 카페는 무려 14,00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2배가 훌쩍 넘죠. 저희 JTBC에서 걸어서 2분 거리만 봐도 커피 전문점이 12곳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건지, 장사는 잘 되는 건지 이세누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습관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커피 전문점 수도 7만 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서 원두 커피로 시장이 넘어왔듯이 이제는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다양한 추출 방식을 통해서 JTBC 이세누리입니다. 2017년에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 발전 때문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열 발전소가 땅 아래에다가 강한 압력으로 물을 넣어서 지진이 났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스위스 사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포항 지열발전 주관사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혐의를 적용하려면 당시 사업 과정에서 이들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았을 정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미소지진, 즉 지진 규모가 1 이상 3 미만인 지진의 원인을 지열 발전을 위해 물을 강한 압력으로 넣어 발생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 조사 연구단은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을 촉발시켰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스위스 등 해외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 발전을 위해 땅을 파는 공사가 시작된 뒤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스위스 경찰은 지진 발생 15분 만에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3년 넘게 원인을 조사한 끝에 지열 발전을 위해 땅에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하거나 뜨거워진 물을 뽑아내 지진이 발생한 걸로 결론냈습니다. 결국 스위스 정부는 지열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관제 자격이 없는 직원이 관제실이 아닌 엉뚱한 데서 운행을 조정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뒤로 서울교통공사가 검찰에 해당 직원을 고소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감사에 나섰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 간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관제 자격이 없는 해당 간부가 9월 26일 열차 무선 전화 장치 TRS를 이용해 기관사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게 자체 감사 결과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TRS를 무단으로 사용해 기관사에게 연락하고 운행 간격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철도안전법은 관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제 업무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사고는 관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호기 고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제실에서 열차 간격을 제대로 조정했다면 승객 388명이 다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서울 남부지검은 양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파업을 앞둔 노조가 준법 투쟁을 하면서 피의자가 열차 간격을 넓히라고 지시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열차 간격이 넓어지면 그만큼 열차 도착이 늦어져 시민 불편이 커지고 사측이 여론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관제실이 아닌 곳에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보고 열차 간격을 확인한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피의자는 TRS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열차 간격을 줄여 오히려 도움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홍콩에선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중 세력의 백색 테러를 지지해온 의원이 반중파에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구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인 허진야오 홍콩 입법회 의원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꽃다발을 건넵니다.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덮칩니다. 현장에서 제압당한 남성은 의원을 향해 인간 쓰레기라고 소리쳤습니다. 허진야오 의원은 대표적인 친중파로 과거 시위대를 향한 백색 테러를 지지했다가 시위대의 비난을 샀던 인물입니다. 그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친중파 진영 의원들은 24일로 예정된 구의원 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정부도 성명을 내고 폭력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중과 반중으로 갈라진 홍콩 내 갈등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3일에도 한 친중 성향의 남성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위대 측의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구의원의 귀를 물어 뜯는 일이 있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번엔 칠레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엔 시위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열지 못하기도 했죠. 이번엔 남미 축구대회 결승전도 칠레에서 페루로 개최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녜라 대통령은 그만 물러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취륙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이탈리아 광장으로 접근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광장 중앙에 집결하기 시작하자 강제 해산에 나선 것입니다.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날아온 최루탄을 발로 걷어내기도 하고 손으로 집어 다시 던지기도 합니다. 시위대가 불어나자 경찰이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진합니다. 소화기로 진압차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5시쯤입니다. 시위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지에 나선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광장은 또다시 이렇게 전쟁터로 돌변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발해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선 이후 19일째입니다. 양측의 충돌은 더 잦아지고 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Hasta que podamos conseguir lo que pedimos. Porque esto no va a parar. Esto tienen que seguir. Por todos los que ya callaron, nosotros tenemos que seguir hablando. 같은 날 피녜라 대통령은 시위대의 하야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에 의해 선출됐다며 남은 2년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칠레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한 데 이어 남미 축구대회 결승전도 다른 지역에 내줬습니다. 남미 축구연맹은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 결승전을 산티아고가 아닌 페루 리마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잡지 샘터의 12월 호입니다. 이걸 끝으로 무기한 휴관을 하겠다고 했지만 샘터 맨 뒷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0년 50년의 샘터는 휴관 없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문을 닫을 뻔했지만 독일로 갔던 간호사의 경력금, 재소자가 보내준 편지가 쓰러져 가던 샘터를 붙잡아 줬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세상을 떠난 수필가 장영희 교수는 생전에 샘터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샘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샘터가 무기한 휴관, 사실상 폐간의 길로 접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름 동안 10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독자는 회사를 찾아와 짧은 편지와 경력금을 줬고 재소자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와 돈을 익명으로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구독자는 2배가 됐고 후원을 하겠다는 기업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얘기했던 12월호는 그래서 샘터의 마지막 이야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힘 잃지 않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뚝심도 많이 더 생긴 것 같고요. 1970년 4월 창간에 49년을 달려온 샘터. 이 작은 잡지엔 법정 스님부터 이혜인 수녀까지 여러 작가들의 따뜻한 글이 담겼습니다.
유명 작가가 아니어도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낸 우리 주위 이웃들의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처진 종이 매체라 글이 읽히지 않는 시대라 사라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물상도 팔아버리지 못한 책, 선생님에겐 최고의 수업 교재, 샘터가 전해온 49년의 위로는 계속 잘해달라는 격려로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도 너무 한국적인 영화라서 외국인이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미 극장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재치 있는 입담도 덩달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니라 너무 송구스러우세요. 봉준호 감독은 미국에 있어서 오늘 상은 배우 송강호 씨가 대신 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선물한 상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칸 영화제 최고상에 이어 내년 2월 아카데미상을 앞둔 할리우드에서 필름 메이커상도 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향한 미국과 캐나다의 뜨거운 반응과 무관치 않습니다. 한국말로 풀어낸 영화. 그래서 영어 자막을 통해서 봐야 하지만 북미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개봉할 때 상영관은 3개뿐이었지만 이제는 461개로 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 1초도 바뀐 건 없는데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신이 멍해져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낯선 한국 영화에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포스트도 최고의 영화라는 평가를 붙였습니다. 위와 아래, 계급의 격차, 빈부의 양극화가 낳은 갈등에 대해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속 주요 장면들을 현지 관객들 눈높이로 표현한 봉 감독의 해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강호에게 연기를 가르쳐주는 장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무슨 안셀 엘고트가 무슨 알 파치노를 연기 지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왜 오르지 못하느냐고 미국 기자가 묻자 오스카는 국제 영화제가 아니라 지역 행사니까 라며 미국 영화 중심의 아카데미상을 겨냥한 촌철살인의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가 마약을 구매했다고 폭로한 공익 제보자 A씨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양 전 대표가 회사 돈으로 A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준 걸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9명은 배우자가 외국 출신이었습니다. 외국 출신 아내는 베트남 국적이 30%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태국이 각각 22%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트럭과 승용차의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전주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등 차량 넉 대가 추돌해서 60살 A씨가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며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사는 한 남성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5천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지 18개월 만에 또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롤프 로데스는 지난 5월 한 편의점에서 산 히트 인스턴트 복권에 또 지난달 30일에는 주유소에서 산 인스턴트 잭팟 복권에 연속해서 당첨됐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보이는 분홍색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도입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임산부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하철 객실 한 칸마다 이런 교통 약자석과는 별개로 가운데 자리 양 끝에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기 쉽게 분홍색을 붙여서 구별해놨는데요. 누군가 앉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 때문에 바닥에는 이렇게 안내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도입한 지 7년째입니다. 그 사이 이곳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지 밀착 카메라가 돌아봤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한 남성이 배려석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자리가 비는가 싶더니 누군가 다시 앉고 몇 정거장 갈 동안 계속 앉아 있기도 합니다.
따라 나가 물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자주 앉으세요? 아니, 나 몰랐다니까. 못 봤니? 못 봤어요. 앉았다가 취재진을 보자 곧바로 일어섭니다. 보고 앉았어요. 잠깐 앉았다고 합니다. 인부들은 배려석이 빈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임신하지 않으신 여성분들 게임하시느라 그다음에 할아버님 앉아계시다 그다음에 제가 앉았어요. 비워줄 거를 예상하고 쓰진 않고요. 그냥 그분이 비워주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그냥 타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을 양보하는 것 대신에 완전히 비워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산부들이 언제든지 앉을 수 있도록 완전히 비워두자는 겁니다. 올해 조사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는 임산부는 10명 중 9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 넘게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버스에도 임산부 배려석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태는 지하철과 비슷합니다. 인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느끼는 피로가 얼마나 될까? 보건소에서 특수 복장을 빌렸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보건소에서 빌려주는 임산부 체험복입니다. 무게가 6.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7개월이 됐을 때 늘어나는 체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임산부 상태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출퇴근할 때 피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게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덜컹거리고 빠르게 흔들리는 지하철 안은 더 힘이 듭니다. 무릎이 저려 환승 통로가 길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회사와 가까운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숨이 좀 차고 허리가 아파오는데요. 물론 저는 임산부들이 느끼는 물리적인 무게만을 느껴봤을 뿐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들이 대중교통 안에서 느낄 피로도는 더 컸을 겁니다. 지자체는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부산시에선 배지를 가진 임산부가 배려석 2m 안에 오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공항철도는 배려석에 인형을 놓았는데 없어지기 일쑤라고 합니다. 도입 7년째 의견은 다양합니다. 왜 자리 있는데 비하세요? 아직도 사람 오면 인터뷰 기준들이 필요 없는 시생이잖아요. 실은 비워져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좀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완전히 정착하기까진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배려에 동참해 주길 바라며 갖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곳에 앉아있을 때만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예, 보이는 차량마다 들이받고 사람까지 해치고 요즘 굶주린 멧돼지가 오늘도 전국 도심 곳곳을 습격하다시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틀 동안 20마리가 넘게 뛰어나왔다고 하죠.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방송도 잇따랐는데 우선 오늘 상황을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가 돼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기도 하죠. 가히 멧돼지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에는 몇 분 안 계신 멧돼지 관련 연구원 한 분,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 직접 모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잠깐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석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들짝 놀란 주민이 지팡이로 멧돼지를 내리칩니다. 주민을 공격했던 멧돼지가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황급히 달려온 경찰이 실탄 3발을 쏘고 그제서야 멧돼지가 쓰러집니다. 멧돼지에 부딪힌 80대 할아버지는 지팡이가 없었더라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부산 황령산 아래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멧돼지가 학교 주변과 아파트 주차장까지 휘젓고 다니자 경찰이 보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무게 100kg의 멧돼지가 잡히기까지 1시간 넘게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른들인데도 그런데 어린 애들이 오고 멧돼지 만나면 달리는 차량을 들이받고 죽은 멧돼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만 이틀 새 20여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비롯해 낙동강변, 금정산 자락, 바닷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엔 충북 옥천군청 인근에서도 멧돼지 8마리가 때로 출몰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단이 4마리는 사살했지만 나머지는 놓쳤습니다. 군청이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경고방송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산에서 자꾸 내려오는 멧돼지가
이제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멧돼지가 전국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멧돼지 번식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나타나는 빈도수가 너무 잦고 또 개체 수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인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서울대학교에서 야생 멧돼지를 연구하고 있는 이성민 연구원이 지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멧돼지의 서식 및 생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은 거의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몇 분이 계셨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 분야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삼림 생태, 산림과학부 안에 저는 야생동물 생태를 연구합니다. 근데 제 전공은 이제 멧돼지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엽사 자격증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뭐 야생동물의 그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려면은 우리가 엽사분들을 활용해야 되고 엽사분들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엽사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좌를 할 거냐면 저 역시 엽사가 되어야 그 기분을 아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 저 역시 예. 수렵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또 다른 면허증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멧돼지를 잡아서 예. 위치 추적기를 달아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취총도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경찰청의 마취총 허가증도 예. 취득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그 멧돼지의 그 두개골, 그게 뭐 수백 개가 놓여 있는 걸 봤는데 저걸 다 이성민 연구원이 수렵하신 거라면서요? 제가 엽사랑 같이 실제로 멧돼지 출연한 지점에 가서 예. 같이 포획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샘플, 이제 아래 턱 샘플을 가져와서 저렇게 예. 표본을 만듭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순전히 연구용으로 그렇게 예. 하신 거죠? 예. 다른 목적은 물론 아니시고. 예. 조금 아까 그 두개골 뼈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 건지를 좀 얘기 나눴습니다. 이건 앞에서 찍은 겁니다. 예. 실제로 멧돼지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저기 사진에서 나오는 아래 송곳니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옆에 삐죽이 나와 있는 거. 예. 저게 이제 나이가 이제 들수록 수컷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저걸로 공격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이 대퇴부 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 높이상. 높이상 대퇴부 쪽 공격하게 되는데 대퇴부 쪽에 이제 대동맥이 지나가게 되는데 저런 큰 동물한테 이제 받치면은 대동맥에 상처를 해서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대동맥 쪽을 공격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다. 큰 동물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예. 아,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근데 공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멧돼지는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멧돼지는 가장 위험에 맞추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어떻게 도망갈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흥분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첫째로 도망을 가는 걸 선택하는데 도망갈 곳이 없으면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그 경로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냥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사람을 들이받죠. 사람을 공격하려고 들이받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해야 이 피해를 줄이느냐, 어떻게 해야 멧돼지 잘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궁금한 것이 왜 요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수십 배씩 막 뛰어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예전보다 개체수가 많이 늘었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쌓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전보다 지금 포획되는 수렵량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2만 마리 정도가 수렵이 되는데 1년에? 지금은 5만 마리가 수렵이 되고 있습니다. 5만 마리가 수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몰을 한다는 것은 개체수가 늘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전에는 멧돼지가 도심 주변에 서식을 안 했는데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멧돼지가 점점 도심 주변에 적응을 하고 멀리 안 가고 주변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조우할 기회도 늘어나고.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멧돼지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심하고 산의 경계 지역 가까이에 살고 있죠. 예전에는 도심 지역 한참 것까지 멧돼지가 서식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심과 산림 경계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멧돼지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에서 자꾸 뛰어나온 것은 개체수가 많아져서 산림에서 먹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뛰어나온다는 얘기겠죠? 지금 나오는 이유는
멧돼지는 겨울을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먹어놔야 되는데 예. 산림에 먹이가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다른 음식물 쓰레기 같은 더 많은 고에너지 먹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먹이 에너지를 찾으러 내려오는 거죠. 예. 산속에는 지금 먹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이가 부족하다기보다 고에너지 먹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멧돼지가 뭐 길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혼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도심으로 출몰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염소를 공격해서 실제로 먹은 뭐 그런 상황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 사건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예. 제가 활동하는 같은 엽사분과 제가 기존에 경험을 했을 때 멧돼지는 사른 동물을 직접 공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대신 사체는 자주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육식을 한다. 염소 사체, 고라니 사체 이런 사체는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위 내용물 분석해서 이렇게 200마리 넘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 사체는 겨울철에 고라니 사체가 발견이 되었고 주로 식물성과 지렁이, 유충 이런 것만 섭식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들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염소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뭐 처음 당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염소가 간밤에 그냥 혼자 죽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공격을 받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혹시? 제가 그 사건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 공격을 했다라기보다 제가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체 먹는 습성은 자주 발견이 됩니다.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을 공격해서 뭐 잡아먹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가 혹시 조금 더 축적이 되면 사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현재도 지금 3명의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멧돼지에 의해서, 멧돼지 공격에 의해서. 지금 도심 출몰이 자주 되고 점점 증가했을 때는 사람과 마주칠 기회도 늘어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더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그 왜 뭡니까 개체 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면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개체수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멧돼지는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나서 우리가 개체수를 줄이려면은 정책도 아주 세부적으로 짜야 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짜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엽사분들도 잘 이제 구성을 해서 포획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단체 같은 데서는 그 너무 잔인하다 이게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동물을 좋아하지만은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개체수 조절이 잘 됐다면은 지금 5만 마리가 안 죽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작은 수가 줄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한 거는 계속 동물 보호 정책으로 개체수를 늘려왔기 때문에 더 어떻게 많이 줄일 보면 수밖에 없는 더 것이다. 많이 학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동물의 학살도 막고 멧돼지 문제를 줄이려면은 우리가 한번 대대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서 체계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산을 확 펴서 막는다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령이 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웃으십니까? 일단 멧돼지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그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듭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마주쳐서 멧돼지는 도망갈 곳을 찾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우산을 꺼내서 팍 펼치면은 멧돼지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멧돼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멧돼지를 마주치면은 정면에 서기보다 양옆으로 멧돼지가 도망갈 곳을 터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고 멧돼지는 공격할 길이 생기면 도망가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저 경험에 의하면 이게 피해도 쫓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멧돼지가 구석진대에 몰렸을 때 사람도 피할 곳이 한 곳밖에 없고 멧돼지도 도망갈 데가 거기 한 곳밖에 없으면은 사람을 공격하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멧돼지하고 대응하지 않고 옆으로 피한다거나 우리가 먼저 몸을 숨기면 멧돼지는 도망갈 길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 분명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시청자들이
좀 넓은 골목이라든가 갑자기 조우를 했는데 사실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골목에 쫙 붙어버리면 그냥 지나갑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멧돼지 가장 중요한 거는 멧돼지가 얼마나 흥분했냐입니다. 예. 멧돼지가 이미 흥분을 하고 자기가 흥분된 상태에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예. 우산을 들든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대신 그 흥분을 가라앉히게 오히려 길을 터주면은 예. 저는 우산 피는 것보다는 더 물론 그렇겠죠. 안전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거 다 경험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때까지 산을 타면서 수없이 멧돼지를 만났는데 예. 저는 공격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건 다 옆으로 피하는 게 요령이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특히 도심 출몰됐을 때가 예. 가장 흥분된 상태고 예.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제 경험으로 봐서는 멧돼지의 길을 터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겠습니다. 예. 예. 서울대 이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모텔 투숙객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장대호에게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형에 버금가는 징벌이 필요하다면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 혐의를 분명하게 밝혀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밝혀뒀다고 해서 뭐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가석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제 재판부도 자신들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훗날 가석방을 결정할 행정기관, 즉 법무부가 이를 꼭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분풀이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장대호의 경우에는 영원히 확실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우리나라가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긴 하지만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고 일종의 선언적인 권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은 사법부인 법원의 영역인 거고 가석방은 법무부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네, 가석방 결정은 행정처분입니다. 모범수 중에서 교화가 다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 복역을 해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10년이었는데 2010년에 20년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 교도소 차원에서 심사를 올리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서 장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이 교도소 생활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도 판단에 반영합니다. 이 무게수 가석방은 2016년에 2명, 그리고 11명, 40명, 올해 9월까지는 9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재판부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듯이 어떤 범죄는 교화보다는 처벌이 더 중요하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죠. 그래서 최근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남성이 주점에 불을 질러서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재판부가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검찰의 사형 구형이 수긍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석방 불가 종신형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의견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아직은 사형 제도를 인정은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1997년 이후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 선택지가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정도로 극악한 이런 범죄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에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하자 이런 법안이 총 6건이 발의가 됐는데 결론이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자 이런 요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마오잖아요, 원래. 예, 원래 공무도화가에서는 마오인데요. 예. 강을 건너지 말자는 측도 있고 건넙시다라는 측도 있어서 생략 그런가요? 표시로 했습니다. 예. 오늘 일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이 얘기를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우리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인 그런 소통을 해왔고, 예, 소통을 해왔다라면서 보수 빅텐트를 꾸리자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처음에는 유승민 의원의 측근들이 그런 소통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입장문에는 이미 보수 통합에 대한 제안을 한 게 있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했고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직접 대화는 없었지만 몇몇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도 오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탄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리 공화당은 전혀 반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잠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불법 탄핵이다, 무효다 이런 대답 하나 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홍문종 대표도 탄핵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즉 유승민 의원 측과 우리 공화당 홍문종 대표 측을 다 합쳐서 보수 통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양측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 갑자기 잡힌 보수 통합에 대한 기자간담회는 요즘 황 대표 리더십 위기설이 나오자 예. 일단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설익은 통합론을 가지고 내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같은 귀 다른 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국회 정보위 얘기인데요. 국회 정보위는 정보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정원이나 안보사 등을 다룰 때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예. 여야 간사나 위원장이 나중에 브리핑을 하는데 이 브리핑 내용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있었던 국정원 국감 내용에 대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의 브리핑 내용을 잠깐 듣겠습니다. 예. 김정은이 북미 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한 바 있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국내 모든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저렇게 말한 것처럼 돼 있어서 바로 온라인에서 기사가 또 쏟아졌습니다. 그랬죠. 연내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 그런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진 않는데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사가 또 저렇게 브리핑을 하니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다 했는데 확인해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같은 자리에서 서훈 국정원장의 얘기를 같이 들었던 이해운 정보위원장이 약 2시간쯤 뒤에 그냥 의례적인 얘기였다. 북한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북핵 협상을 끝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연내에 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리핑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된 건데요. 예. 사실 같은 내용을 듣는데 이렇게 서로 입장과 표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최근에 또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예. 앞서에는 해석상의 경우도 있는데 예.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 톤이 다른 브리핑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한 건데 그 내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런데 아직 고체 연료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바로 거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원 판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갈 수도 있다 정도가 제가 지금 해석하면 뭐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억지 해석이죠, 뭐 사실 예, 따지고 그렇습니다. 보면. 예, 예.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고체 연료를 이용해 발사했을 때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더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더 가능성 크게 자유한국당은 얘기하고 싶은 거고 예, 예. 민주당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예. 싶은 것이 바로 저런 브리핑에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 그렇게 얘기가 막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기자들로서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기사를 예.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문희상 의장의 보완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 뭐에 대한 보완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본인의 이제 새로운 해법이라고 내놨는데 일본 기업과 국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또 국민성금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측에서 처음 했다고 우리가 거부했던 화해치유의 재단 남은 금액도 같이 넣어서 하나의 기금을 만들자라는 안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우리 정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일본 정부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국회의장의 제안일 뿐인가요? 국회의장은 오늘도 이거를 빠르게 입법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단체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규탄하는 이런 시위가 열렸었는데요. 예. 특히 가장 큰 거는 일단 일본의 배상과 사죄를 받지 못하는 차원에서 기금만 만들어서 여기에서 돈을 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예. 사실 지난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에서 해법을 내놨을 때도 당시 피해자들의 얘기를 직접 담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컸죠, 그게 가장 문제가? 큰 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의 제안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 단체의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러네요. 왜 안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국회 관계자는 보완을 강조하느라 미리 다른 곳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럼 뭐 과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새 나갈까 봐 예. 따지고 보면 피해자 단체들의 얘기도 듣지 않은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내륙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는 오늘 월간 팩트체크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